안녕하십니까? 플라톤 인문학 TV의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그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이제 마두로 사태에서 이제 지금 한국 언론에 또 왜곡 보도되고 있는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지금 그 정보통신망법이 지금 통과가 됐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뭐 인권 침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왜 그 위헌인지, 왜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처음에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것인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언론의 자유,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은 바로 종교개혁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대적 자유의 기본적인 개념은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 왜 종교개혁에서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했을까? 이런 시작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어, 사실은 그 중세 이전에는 워낙 그 봉건 왕조적이었고 왕조 체제였고 어떤 자유라기보다는 그 신분 질서가 완전히 굳어진 상태에서 종교적으로 카톨릭이 어,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종교의 자유라든가 이런 개념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근대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루터의 뭐 만인 사제주의, 뭐 성경을 이제 그 번역하고 해석하는 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얘기를 하죠. 지금 저희가 좀 열악한 환경에 열악을 해서 중간에 약간 이상한 잡음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세의 그 중세의 완전히 그 신분제적인 농노가 있고 귀족이 있고 성직자가 있고 이런 구조 속에서는 피라미드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이것이 완전히 계급 사회가 되고 신분 질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카톨릭이 절대적인 권위에 있었죠. 그런데 이 개혁이 진행이 되고 종교 개혁에 이제 그 구체제의 모순이 이제 그 십자군 원정이라든가 또 그 인문학의 어떤 발전과 더불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이제 르네상스고 이제 또 그 고대 인문주의 부활 이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목적론적인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종교계도 하나의 그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구나. 각자는 하나의 목적이 있구나. 이 각자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목적론적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서 또 다시 들어온 게 뭐냐면,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서적들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적들이. 그러면서 종교계에서 어떤 그 성서에 대한 번역들, 해석들이 여러 갈래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음? 그리고 막 인쇄술을 통해서 전단을 돌리고 막 찍어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카톨릭 교리 체계에 반대되는 교리 체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이제 루터와 칼베니즘에서 나타나는 교리 체제죠. 그래서 루터는 뭐를 얘기하냐면 만인 사제주의를 또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성서를 누구나 읽고 해석하고 그거를 이제 가르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만인 사제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전에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해석권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자가 느끼고 각자가 다른 해석들을 마구 내보내면서 무너지는 건 뭐냐면은 성서의 단독 그 권위를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루터를 이제 이단으로 얘기를 하죠. 정통 교리와 반대되는 그 모습들은 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든지 뭐 면죄부를 뭐 반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구텐베르크 성당의 그 대학에 그 문에 붙어졌을 때 이것을 복사를 하면서 인쇄하면 전류로 퍼지죠. 그것이 바로 뭐냐? 그 같은 가능했던 것이 죄송합니다. 구텐베르크의 그 활판 인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서가 로마 카톨릭이 해석하는 것이 다를 수 있구나. 각자가 성서를 번역을 하고 성서를 해석하고 그런 자유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막 써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자신의 교리를 지켜야 된다. 면죄부를 지켜야지 되는 것이고, 또 고해성사라든가 이런 그 천주교의 제도가 유지되긴 기독권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루터나 칼뱅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교리들을 거짓 선동자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붙여주는 거죠. 가짜 뉴스라고, 거짓말이라 가짜 뉴스다 이렇게 네이밍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반론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해석할 수가 있어. 각자가 성서를 보고 느끼고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서 이런 그 구교와 신교 간의 어떤 교리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구교 내에서 가지고 있던 모순들을 마구 이 언론 그 신교도들이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천주교들 그 신부와 어느 뭐 수녀가 어떤 그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았는데 뭐 이렇게 그 사생아로 어디에 숨겨 기르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폭로를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천주교나 어떤 성직자들 또는 귀족들이 이것을 거짓 프레임이다, 거짓말이다,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마라. 우리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이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모순과 잘못된 해석들이 드러났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그 언론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 소수의 의견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 종교개혁이 처음부터 막 일어난 것이 아니고 소수의 쯔빙글이라든가 어떤 그 쯔빙글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그 루터나 뭐 이런 처음에는 소수의 의견자들이 또는 그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 올바른 방향으로 이게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소수가 이것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성서에도 남은 자라고 그러죠? 그 남은 자가 사실은 이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짜 뉴스라고 네이밍을 붙이고 억압하고 핍박하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통제의 명분은 항상 똑같아요. 사회 혼란을 방지한다, 뭐 국민을 보호한다, 뭐 어떤 그 정치 체제를 수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핵심적인 소재가 바로 그 명제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가짜 뉴스의 존재 여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어떤 절차로 어떤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판단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있죠, 실제로. 근데 뭐예요? 가짜 뉴스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막 퍼지고 하면서 또 기존의 어떤 그 부조리를 캐내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응? 그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반론과 검증으로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다고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검증을 해요. 그러면서 참된 어떤 그 개혁의 방향을 받아 나가는 것이 그 자유 그 언론의 자유죠. 자유로운 사회죠. 그러니까 오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통제 사회에서는 결국 뭐를 내냐면 오류를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냐 권력에 대한 불복종이 처벌이 대상이 되는 거야. 힘이 곧 권력이 된다는 거죠. 이런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을 할 때, 그래서 중세 교회는 어떤 그 진리 해석권, 정보 유통권, 판단과 처벌권을 모두가 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권력 집단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분립을 시켜 놔야 개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가짜 뉴스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이것을 증명해내고 논증할 것인가라고 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어떤 이건 가짜 뉴스다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절차와 검증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늘날 가짜 뉴스 프레임 같은 동일한 논리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은 바로 이단, 거짓 가르침 이렇게 규정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 진짜로 거짓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밝혀내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지요. 성경의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조명한 측면에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어떤 집단이 어떤 그 정권을 권력을 가진 자가 이것을 가짜 뉴스다라고 찍어버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론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 검증의 단계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 분립의 원칙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적인 판단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사법부가 하는 거죠. 사법부가 가는 거고 이 행정부는 그 법적인 사법부가 행하는 그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 판단은 그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입법부는 뭐예요? 이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권력이 분산이 되면서 개인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보통신망법은 어떻게 돼요? 1차적으로 이 빅테크 기업이죠. 지금은 막 그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를 뭐 책으로 이렇게도 나오지만은 뭐로도 나오죠. 인터넷 어떤 그 사상을 전파되는 게 인터넷 또는 유튜브 뭐 구글 뭐 이런 그 사이트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들 유포되기도 하고 어떤 사실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망법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1차적으로 규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구글이나 뭐 이런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독은 뭐야? 중앙행정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광고를 하면 그때 사법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법적 판단, 그 거짓 뉴스다, 뭐다는 판단 기준을 1, 2차적으로 사법부에 앞서서 누가 내려요? 행정부가 나타나는 거죠. 행정부가 그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 기업들은 뭐예요? 그 행정부의 권한의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기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권이 침해다라는 거죠. 왜? 법적인 판단을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사법부가 하게 돼 있죠. 근데 그 앞서서 누가 먼저 해요? 행정부가 먼저 하죠. 그러면 이것은 사법부의 권한이 침해되면서 삼권 분립의 원칙이 깨지고 그러면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말살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의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위헌이다. 이런 시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도 뭐예요? 그 점에 대해서 이거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는 지금 이 마두로가 지금 체포가 되고 나서 국내 언론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보도하는 걸 보면 마치 어떤 보도가 나오냐 하면 오히려 마두로를 체포함으로써 마두로의 그 구태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권력이 더 다시금 결집하기 시작하고 공고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잘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화와 역행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사건의 중심 마두로가 지금 제거가 됐잖아요. 그러면 중심 권력이 흐트러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독재 권력에서 핵심 그 독재의 자의 1인 독재자의 그 1인이 사라질 경우에는 나머지는 와해가 되어버리는 가능성이 커요. 물론 그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결집을 또 하죠. 하지만 이 결집이 과연 그, 그 1인, 그 사라진 1인의 영향력만큼 클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집한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집된 힘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1인의 힘보다 못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두로 반마두로의 어떤 그 정치 세력들이 다시 좀 등장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히 기존에 있던 마두로 체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긴장하고 단결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영향력이 더 크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결집했다고 해서 영향력이 커졌다고 보면 안 돼요. 국내 언론은 계속해서 마두로 사후에도 뭐 측근과 군부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베네수엘라의 권력 구조를 서구식 제도 국가의 결과로 오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서구식 제도들은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결집을 하면서 강해지는 거죠. 정당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완전히 포괄적으로 군림한 상태에서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꿇기도 하고 기생하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일시적으로 단합을 하지만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마두로를 개인으로 한 중심으로 한 범죄 네트 국가가 바로 베네수엘라. 개인이 없으면 이 정치 체제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돼요? 마두로도 뭐야? 누구로부터 지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차베스로부터. 개인이 절대 국가가 있어가지고 후임자를 지명하고 안정적 체제를 구축하고 그러면 그 후임자가 또 개인적으로 집권하고 뭐 이런 거였단 체제는 이 독재 체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개인이 없으면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반마두로의 그 진영이 부각이 됐잖아요. 지금 그 마차도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부각이 되잖아요. 마차도가 누구예요? 지난번 노벨상 탄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게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차기 구도를 놓고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내는 거다. 준비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점차적으로 친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지금 오늘 아침에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뭐야? 미국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권 내부의 어떤 불안함을 인식을 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실 이거 한 거예요. 이 로드리게스는 이 사람은 진짜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치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야? 자기 생존을 위해서 미국 편에 붙는 것이 저 권력 자신의 생존과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미국의 지금 베네수엘라의 그 친마두로 체제가 불안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진영이 불안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뭐야? 강성 발언을 계속 내뱉으면서 내부로 결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 발언 했다고 해서 뭐 진영이 결집됐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결집이 안 됐고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강성 발언을 하는 거고 그것이 자기 체제의 자기 권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이게 지금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제거한 거를 무슨 뭐냐 석유 때문에 그런 걸로 생기래요. 석유를 장악하기 위해서. 물론 석유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할 때는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부차적인 거예요. 뭐냐면 정권 교체예요. 친 반미 마두로 체제를 제거하고 친서방 체제, 친미 체제를 교체되었을 때 석유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정권 교체가 돼야 마약 투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권 교체가 돼야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일이 미국이 다 들어가 갖고 그거 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그 내정 간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정권의 교체. 정권 교체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지금 마두로의 부정선거 이거 쳐내겠죠. 그 정권 교체하는 그 집단이 정권이 그러면서 뭐야? 마약 수사, 마약 단속을 훨씬 강화하겠죠. 아마 이쯤에서 미군이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그때는 그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거죠. 유지시키고 이 정권이 하는 마약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베네수엘라, 이 멕시코 이쪽에 있는 마약스는요 거의 갱단이에요. 기관총 들고 막 싸우고 그래요. 그리고 마약하는 이 군인들이 죄송합니다. 이 마약을 진압 단속했던 이 군인들 중에 군인들이 제대하고 나서 또 마약 작전을 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전투력이 진짜로 다 커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암초처럼 자라난 거예요. 이 전개까지 나가면서 이 마두로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미국의 민주당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럼. 그러면 그땐 진짜 미군이 들어가야 할 수도 있어요. 마약 소탕 작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 베네수엘라 군과 더불어서. 그러면은 지금 기득권에 있는 지금 오늘 소리 지르고 맨날 일가는 침 맞으러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감옥 가거나 죽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친서방의 정권이 들으면 뭐예요? 아니 저기 석유도 미국 기업에 다시 돌려주고 미국 기업이 다시 들어가서 이게 석유 채취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면 거기에 또 이윤이 또 이제 고용이 창출될 것이고 그러면 그 베네수엘라 경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트럼프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와 안보는 따로 놀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야? 여기를 이렇게 딱 하면서 뭐야? 주변에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런 좌파 정권들 여기서 들어온 마약들 경고도 하는 거지. 미국이 석유 문제까지 옛날에 그 집착 안 해요. 왜? 이미 세일 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체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만 이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석유가 중국에 못 넘어가게 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죠. 또 뭐야?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를 미국 기업이 시출을 하면서 국제 유가를 확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피곤할까요? 러시아지. 왜? 석유로 전쟁 비용을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석유 유가를 딱 시키면서 러시아도 잡고 중국도 잡고 이 남미의 이 좌파 운동한테 브레이크도 걸고 이 마약 단속 뭐 이런 부정선거 이 모든 카르텔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야 사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왜 우리나라의 민주당은 베네수엘라를 마두로를 체포한 걸 잘못했다고 그럴까요? 저는 혹시
여기에서 부정선거가 베네수엘라에서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이 민주당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소리가 같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